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36페이지부터입니다. 헤드스페이스란 무엇인가? 헤드스페이스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일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만족감이나 충족감, 즉 마음의 근원적인 평온과 평화를 묘사하는 말이다. 헤드스페이스는 표면적인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러므로 슬픔이나 분노가 솟구칠 때도 기쁨이나 환희에 휩싸일 때처럼 확연히 경험할 수 있다. 헤드스페이스는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생기든 그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드스페이스는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생기든 그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명상을 하면 심지어 처음 시도할 때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명상을 하면 꼭 떼굴떼굴 굴를 정도로 웃음이 분출되거나 샹들리에로 그네를 탈 정도로 기쁨이 솟구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근원적인 만족감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게 괜찮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이른다. 그것의 결과가 바로 삶의 변화다. 헤드스페이스와 행복감을 구별하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행복이 삶의 기본 세팅이라 믿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이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정 때문에 우리는 불행의 원천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저항한다.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대개 이 단계에서다. 삶이 고역으로 그놈의 행복감을 얻고 지키려는 끝없는 고군분투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색다른 경험의 희열에 빠져들고 한번 그렇게 발을 들이면 언제나 그것을 무언가로 충족시켜야 한다. 그 무엇이 음식인지, 알코올이나 마약, 옷, 자동차, 연애, 일, 심지어 목가적인 전원 풍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결국 덫에 갇힌다. 그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흥미가 사라지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도를 여행할 때 조씨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첫눈에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는데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데게 말을 걸어왔다. 인도를 여행해본 사람들 다들 알겠지만 거기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했고 두세 가지 관심사도 공유했다. 특히 둘 다 명상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우연치고는 신기했다. 이후 수주에 걸쳐 많은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씨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우리가 만나기 몇 년 전 조씨는 아내와 네 아이와 함께 살았다. 그는 부모와 장인 장모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관계로 모두가 함께 살았다. 당시 그의 집은 북적거리고 혼잡하긴 했어도 정말 행복했다. 그런데 아내가 넷째를 낳고 다시 직장에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탄 차에는 장인 장모와 갓난아기도 타고 있었는데 워낙 큰 사고여서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조씨는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세상을 다시 마주할 수가 없어서 집에 들어박혀 자신의 내부로만 침잠에 들어갔다. 그러자 조씨의 부모는 아직도 그가 돌봐야 할 세 아이가 있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빠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조씨는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려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봤다. 몇 달 후 우기가 오면서 조씨가 사는 지방에 전형적인 홍수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 때문에 곳곳에 커다란 물 웅덩이가 생기고
고인물이 썩으면서 전염병이 창궐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 씨의 새 아이도 병에 걸렸다. 어머니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작 2주 반에 어머니와 새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몸이 약했던 터라 전염병에 걸리자 곧바로 돌아가셨다. 아이들은 할머니보다도 튼튼했지만 그 무자비한 질병과 싸워 이길 수는 없었다. 석 달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이 남자는 아내와 어머니, 아이들과 장인 장모를 다 잃었다. 가족 중에서 살아남은 이는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다. 너무도 가혹한 비극이 벌어진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조 씨는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정이든 집을 떠날 수 없다며 홀로 남아 집을 지키겠다고 했다. 친구 집으로 옮겨온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조 씨는 그의 집이 불이 탔고 아버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조 씨는 그것이 사고였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한 건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틈만 나면 투덜대고 불평하고 한탄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정확히 내가 원한 대로 되기를 바랬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하지 않았다. 며칠이 천천히 조금 늦는다고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고 친구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단 말인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도 비범할 정도로 평온하고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남자가 내 앞에 있었다. 아버지까지 잃은 후에는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그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었기에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결국 한 명상센터에서 살기로 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나는 명상을 통해 그가 겪은 비극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바뀌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명상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은 바뀌었다고 답했다. 여전히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러한 생각과 감정 아래에 있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찾아냈는지 설명했다. 조 씨는 그 공간이야말로 그에게서 결코 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며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내면에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이 존재할 거라고 덧붙였다. 조 씨의 사연은 물론 극단적인 예다. 하지만 삶은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도전을 부과한다. 우리가 절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사건이나 그 반대였으면 하는 상황. 조 씨의 경우만큼 비극적이진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상황을 제시한다. 명상은 이런 현실을 바꿔줄 수도 그와 관련해 다른 무언가를 해줄 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변화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강요하는 외부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경우 당신은 그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종종 오해를 산다. 명상을 하려면 꿈과 야망을 버려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진 않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열망은 인간이 타고난 특성이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에 속한다. 오히려 명상을 이용하면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지속적인 행복감과 헤드스페이스는 열망이나 야망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상이 직접적으로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명상은 당신이 더욱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되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도록 이끌어 뜻밖의 장애물이나 원치 않은 결과에도 좌절이나 상실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미묘하지만 중요하다. 헤드스페이스의 필요성.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 무엇에도 방해받거나 정신이 팔리지 않은 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있어 보았는가? TV, 음악, 책, 잡지, 음식, 술, 전화, 컴퓨터, 친구, 가족이 옆에 없는 상태여서 머릿속으로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지금까지 명상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대개는 하다못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사고의 흐름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껏해야 지루함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에는 두려움까지 느낀다. 사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제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 그저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기준점마저 상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는 것에 중독된 상태다. 그 무엇이 단지 생각하는 것인 경우도 그렇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일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당연한 일이다. 지금 시도해보라.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책을 덮어 책상 위나 무릎 위에 올려 놓아라. 특정한 자세로 앉을 필요는 없다. 그저 편한 자세로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1분이나 2분 동안 있어 보아라.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다.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가게 내두어라. 하지만 그렇게 1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아라. 어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마음이 무척 느긋해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 연습에서도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수도 있다. 또는 어떤 것에 집중하려는 충동,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바쁘게 만들려는 충동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걸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명상 연습은 시험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당신을 바쁘게 만들어줄 명상 연습도 많다. 하지만 명상을 배우는 이 초기 단계에서 그 시간 내는 무언가를 하려는 습관이나 욕구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나름대로 유익하다. 무엇이든 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아라. 지금 나는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것들은 모두 향유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그런 것이 지속적인 헤드스페이스가 아닌 일정량의 일시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뜻이다. 다만 그런 것이 지속적인 헤드스페이스가 아닌 일정량의 일시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뜻이다. 하루 일을 마친 후 머리가 복잡해져 녹초가 되는 듯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런 날에는 밤에 그저 스위치를 끄고 잠시 TV를 보며 기운을 복돋우려 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아주 흥미로워 완전히 몰입했다면 당신은 그 모든 잡다한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식처럼 느낄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그다지 재미있지 않거나 광고가 지루하게 이어진다면 때때로 빈틈을 뚫고 잡념이 떠오를 것이다. 어느 경우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다시 밀물처럼 밀려들 가능성이 크다. 물론 처음과 같은 강도로 밀려오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뒤에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든 튀어나올 기회를 노렸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기저기에 신경 쓰고 몰두하려 애쓰고 그러면서 말이다. 일터에서는 너무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자신이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수많은 생각이 갑자기 밀려들어 머리를 가득 채운다. 만약 저녁 시간마저 또 바쁘게 보내는 경우라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야 그런 생각을 알아차린다. 이 과정은 누구나 잘 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는 순간 별의별 생각이 앞다퉈 머리를 채우기 시작한다. 물론 그 생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리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사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로 정신없이 바쁜 탓에 직장에 출근한 후에야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수많은 생각을 알아차리고 기진맥진해진다. 이렇게 잡다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수행하고 생활하는 능력, 즉 최적 수준에 가깝게 살아가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하면 몰입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잡다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수행하고 생활하는 능력, 즉 최적 수준에 가깝게 살아가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하면 몰입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다시 2분을 내서 짧은 연습을 해보자. 연습 1에서처럼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바로 실행하라. 책을 덮고 신체 감각 중 하나에 부드럽게 집중하라. 청각이나 시각에 초점을 맞추면 좋다. 나는 눈을 감고 주변의 소음에 집중할 것을 권하곤 했지만 소리는 때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당신은 눈을 뜨고 실내에 있는 특정한 물건이나 벽의 한 지점을 응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감각에 집중하든 그것에 가능한 오래, 그러나 아주 가볍고 편안하게 집중하라. 생각이 끼어들거나 다른 감각에 관심이 가는 등 주의가 흐트러지면 그냥 지금까지 집중한 대상에 조용히 주의를 되돌려라. 어떤가? 쉽게 집중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자꾸 끼어들어 마음이 줄곧 이곳저곳을 떠돌았는가? 온전히 집중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 같은가? 당신은 모호하게 집중하는 동시에 어렴풋이 다른 생각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 대상에 고작 1분 동안 집중하는 것만으로 큰 성취다. 회사 업무나 가족을 돌보는 일, 친구와의 대화, 운전 등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테크놀로지에 사로잡힌 삶.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메일을 확인하는가?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트위터로 친구나 동료와 소통하는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면 당신은 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 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플러그가 항상 꽂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스위치를 끈 다음 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신문에 실린 어떤 남자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제때 답신하지 못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스마트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잠자리에 든다고 했다. 그렇게 테크놀로지에 중독된 그는 또한 노트북 컴퓨터도 침실에 갖고 들어가 옆에 놓고 실제로 침대 위 자신의 옆에 놓고 잠을 잤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메일과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답신하며 잠자리에까지 컴퓨터를 들고 들어가는데도 그는 어쩐 일인지 자신이 팔려고 내놓은 회사에 130만 달러를 제시하는 이메일은 놓쳤다. 이 남자의 예는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홍수처럼 밀려드는 건 전자데이터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부지기수다. 스님으로 살던 시절 나는 그저 끄고 안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일반 세상으로 돌아와 보니 나 역시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나 역시 결국 모바일 기기를 무조건 끊거나 무시하려 애쓰는 대신 능숙하게 관계를 맺고 압도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마음 훈련의 근본 원칙. 이런 현실은 마음의 훈련의 근본 원칙을 상기시킨다. 마음 챙김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갈수록 명확하게 인식함에 따라 당신은 외적인 삶에서 약간의 변화를 꾀하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문제다. 원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한 경험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이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근원적인 충족감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 방법을 찾은 후에 변화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차이점은 이후의 변화는 무엇이든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한 경험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이다. 이런 현실은 마음 훈련의 근본 원칙을 상기시킨다. 마음 챙김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갈수록 명확하게 인식함에 따라 당신은 외적인 삶에서 약간의 변화를 꾀하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문제다. 원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한 경험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이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근원적인 충족감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 방법을 찾은 후에 변화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차이점은 이후의 변화는 무엇이든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스트레스. 너무 많은 책임과 선택을 강요하는 바쁜 생활 탓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초과 근무 중이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조차도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간다는 것 같다고 말한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삶이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증, 과민성 중독, 강박, 행동 방식은 물론이고 만성 피로와 고혈압, 불면증 등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신체적 증상 역시 근래에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명상 클리닉을 찾지만 스트레스 증상 때문에 찾아오는 부류가 단연코 많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배우자나 연인, 가족, 친구의 은근한 권유로 오는 이들도 있다. 때로는 스트레스 증상이 극심해서 담당 의가 소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삶의 다양한 문제에
조금 더 잘 대처할 방법을 찾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직장에서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가족 문제에 짓눌리거나 강박적인 사고에 지쳤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지 삶에서 조금 더 많은 헤드스페이스를 찾을 뿐이다. 책의 뒷부분에 그들 중 일부의 사례가 실려 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동의를 표한 그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실수를 저지른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끝에 하지 말아야 마땅한 말을 내뱉고 하지 말아야 마땅한 행동을 저지른다. 스트레스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우리에게 충족감을 주고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스트레스나 도전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개는 하나의 스트레스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사는 게 뭔지 고민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상황이 마음을 훈련시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근원적인 충족감과 즉 헤드스페이스를 얻도록 만드는 일이 그토록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마음 챙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정한 헤드스페이스를 얻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다. 애초에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일정한 헤드스페이스를 얻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다. 애초에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깊은 산중에 틀어박혀 홀로 살아가는 요가 수행자나 은둔자가 아닌 이상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이 헤드스페이스의 느낌을 증진하면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느꼈는가? 당신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일까? 마음 챙김을 실행하며 날마다 명상을 해서 마음이 한결 더 고요하고 온화해진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도 더욱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마음 훈련에서 가장 도외시된 측면일 것이다. 서양으로 전해지자마자 명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직 나 자신에 관한 것으로 변모했다. 명상이 전해진 초기에는 그런 경향을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명상을 보다 이타적인 마음, 훈련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가장 치열하게 분투할 것이다. 인간은 그러기 마련이다. 우리는 끝없이 고민하고 반추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한다.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어떠한가? 내적 분투의 본질이 바뀐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다른 사람이 처한 곤경을 떠올리며 슬퍼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음 훈련에서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자신의 걱정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 타인의 행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오히려 자신을 위한 헤드스페이스에 더 창출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은 더욱 온화해져서 다루기가 더 쉬워진다. 나아가 그러면 명상의 목표에 더 빨리 이룰 수 있으며 오가는 생각에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또한 마음이 더욱 명확해지고 안정적이게 되어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명상하라.
그런 명상에는 단순히 옳은 일을 한다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긴다. 그러니 이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명상하라. 그런 명상에는 단순히 옳은 일을 한다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긴다. 이런 간단한 기술도 이렇게 당신의 인간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더욱 명확하게 자각하게 되면 당신은 타인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당신이 어떻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화를 돋우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화를 돋우도록 만드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도 그들이 해주길 바라는 말이나 당신이 마음에 할 말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그들이 그 순간에 실제로 하고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당신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들과의 관계 역시 실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내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한다면 타인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명상은 결코 단독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마음 훈련의 세 가지 요소. 전통적으로 명상은 결코 단독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명상은 언제나 마음 훈련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체계의 일부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상은 마음 훈련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접근, 명상 수행, 통합 중 두 번째 요소에 해당한다. 마음 훈련의 첫 번째 요소는 명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역할을 이해하고 명상을 연습할 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그런 후에야 실제로 명상 기법을 배워서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세 번째도 요소도 중요하다. 명상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달라진 마음 상태를 일상생활에 통합해야 한다. 그 두 요소를 배제한다면 명상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본질이 사라진 명상은 본래의 맥락에서 동떨어진 기법이 되어 따라서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다. 명상이 진정으로 효능을 발휘하려면 그리고 누구든 명상으로 최상의 무엇을 얻으려면 반드시 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명상에 가장 잘 접근하는 법과 명상을 가장 잘 수행하는 법, 명상은 일상생활에 가장 잘 통합하는 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 명상에 가장 잘 접근하는 법과 명상을 가장 잘 수행하는 법, 명상을 일상에 가장 잘 통합하는 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 어디로든 몰고 나갈 수 없다면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명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명상을 배우는 이유는 눈을 감고 진득하게 앉아 있는 일에 삶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알아차림에 숙달해 그것을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 알아차림에 숙달해 그것을 삶의 다른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 이는 명상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의미다. 그 한 가지 방법을 나는 아스피린 접근 방식이라고 부른다. 밖에서 온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을 풀기 위해 잠시 명상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분이 나아지고 기운을 차리면 다시 밖으로 나가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다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기분을 풀어줄 무언가를 원한다. 명상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상당한 상당한 헤드 스페이스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접근 방식에 비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헤드 스페이스를 삶의 나머지 영역에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대다수 사람들이 좌선하는데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마음 챙김을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 적용하는 일에서 멋진 부분은 그것이 당신에게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거나 어떤 식으로든 일정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신은 하루를 사전에 계획했던 그대로 보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볼 이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당신의 활동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